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행사 도중 한 희생자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선생님과 누구 시행자님 말씀드립니다. 큰 여적지에 선생이라고 신신대 해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한점 키워주세요. 동시 입장에서 지금 내가 영원히 지식이 모르겠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이게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가슴에 풀어줘요. 저희들이 좀 한점 풀어주세요. 멘치 한점. 예. 대통령께서 이것도 꼭 해주세요. 예.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갑자기 이 어머님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주변에 있던 여러 인사들도 많이 좀 당혹스러운 표정, 놀란 표정이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건가요? 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분향을 하려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 어제 추모식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천안함 용사를 포함해서 서해 해전에서 사망한 우리 전사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라오신 분은 유가족이세요. 네.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입니다.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 분향을 하려는 그 상황에서 질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과연 천안함 사건은 누구의 소행이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님이 왜 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안종 의원님. 이 윤청자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평기 상사 사망 이후에 네. 사망 유족금이 한 1억 원 정도 나왔어요. 네. 그걸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기부를 네, 하셨어요. 기부를 했고 예. 그 이후에도 이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윤청자 여사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은 게 뭐냐하면 지난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 차례 걸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두 번 행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외유 중이었고 두 번째는 뭐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국내 조사팀뿐만 아니라 국제조사팀에서도 결론이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예. 불구하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족들한테는 정말 가슴에 큰 한이 되어 왔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북한의 자행한 폭침이다 인정한 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윤청자 여사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했느냐.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일부 여당 쪽에서 또 시민단체 지금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유족들을 대신해서 도대체 누가 했느냐. 대통령 입으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에서 이제 직접 어떤 면에서 결례를 불구하고 가서 물은 게 아니냐. 아마 윤청자 여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물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부 공식 입장은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죠. 아마 문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를 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안함이 세 개의 설이 있었어요. 하나는 좌초설, 두 번째는 뭐 잠수함 충돌설, 이걸 많이 또 이야기하는 음모론자들도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폭침설인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MB 정부 때 이미. 다만 당시의 야권에서는 문제 제기를 초기엔 하다가 2015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를 방문합니다. 이때 북한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천안함을 폭침하고 돌아갔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태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마라 하는 취지 이야기를 야당 대표 시절에 하면서부터 이 2015년 이후 교통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의 혼란의 잔상이 유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섭섭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한 게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참석한 걸 갖고서 얘기를 또 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이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네.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항상 이때만 되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 정부 당국자들은 이 행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이제 3월 26일 날 그 천안함 행사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뭐 중계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중계를 네. 하지 않았어요. 예. 예전에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우발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부 관계자들이 장관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더구나 이 천안함 사태의 어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같은 경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북한 측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이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왜 이 행사에서 왜 이 책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 행사 참석은 이 선거를 겨냥해서 어떻게 보수층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행사의 어떤 기념사에서 자, 이 사태는 북한의 책임이다.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연설에도 그 이야기가 한마디 없어서 이런 야당의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있었는데 후보자들은 20대 총선 때보다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영익 평론가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젊은 층의 네. 후보들을 많이 내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속이 지켜졌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는 좀 이게 졸속공천의 결과가 통계로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야 망라하고 이번 선거의 화두가 뭐였냐면 물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갈이 한다는 겁니까? 참신한 신인들을 많이 넣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인재 영입에서는 좀 청년들의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연령 비율, 총선 후보, 자,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49%. 사실상 50대가 과반이죠. 두 번째로 많은 세대가 60대인데 26%입니다. 그리고 40대 17%, 20, 30대는 한 자릿수입니다. 6%. 이 청년 정치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헛된 구호로 그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네. 70대 이상도 3%인데요. 먼저 이 세대별 통계를 보면 청년 정치는 구호로 그쳤다. 이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 비례정당 비례후보가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인데요. 이 투표용지 상위권에 배치가 되려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여야가 막판까지 의원을 꺼주는 이런 형세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이런 모습을 역대 국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역구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들은 네. 일단 비례대표를 분배받을 수 없도록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군소정당이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소규모 정당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위성정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4+1이 이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성당 맞는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비난하는데 여당에서 보니까 이 의석이 너무나 손해가 날 것 같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새로운 당을 더불어 시민당이라 만들었잖아요. 네. 네. 또 거기에 또 제3정당인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름도 다 비슷비슷한 그렇죠. 것 그러다 같고요. 보니까 이 공천 자체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 따먹기 비슷하게 이런 네. 형식으로 되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 번호를 정하는 게 예전 같으면 지역구 번호가 그대로 비례대표 번호 정당 명부제 가서 예.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 이런 분들 같으면 1번이 1번, 2번이 2번, 3번이면 3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줄 투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존에 있는 거대 영당 두 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내다 보니까 예. 1, 2번은 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비례대표 명단에 1번은 넣죠? 민생당이 됐죠. 민생당. 이 21석으로 1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당이 미래한국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예.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50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 한 명이 마지막으로 가서 겨우 교섭단체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원래는 이제 이 3번이었는데, 문제는 진짜 밀려났죠. 더불어시민당이 의원 지역 의석을 한 명 더 함으로 해서 급하게 보냈죠. 올라왔죠. 그러므로 이제 3번이 되긴 됐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번에 참여하는 비례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투표 용지가 예전에는 그냥 투표해서 접어서 그냥 넣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전자개표식 방식으로 해서 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개표가 빨리 되겠죠. 근데 지금에 있는 전자개표기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50cm 넘으니까요. 결국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결국 두루마리 형태로 돼서 이걸 예. 일일이 전부 다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 이제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결과가 꽤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12시나 1시가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아마 저걸 일일이 전부 다 수개표를 해서 다 세워야 되고 저걸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벽이나 아침 돼야지만이 정확한 의석수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수개표해서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재외국민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한데 아유,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거 뭐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외 투표는 이번에 매우 제한적이 돼버렸죠. 네. 2만 명 가까운 제외 국민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17개 공간이 폐쇄가 됐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 자체가 동부서부밖에 없어서 중간 정도 시카고에 사는 분들은요. LA로 갈지 뉴욕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투표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초토화됐죠. 사실 이동 제한령, 금지령 내려져 있는 마당에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서 장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선거 이후에 어찌 보면은 또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이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이요, 이 코로나19 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묻힌 감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정당들이 너무나 이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전 정치권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 너무나 많다. 이런 좀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